한 장의 보고서가 궁전 안을 조용히 돌기 시작했다. 윌리엄의 사무실이 먼저 받았고 캐서린의 참모들이 그 다음으로 내용을 확인했다. 그러나 왕비 커밀라에게 그 문서가 도착했을 때 이미 중요한 결정들은 다른 방에서 끝난 뒤였다. 공개 행사에서도 이상한 장면이 이어졌다. 캐서린이 입장하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몰려들었고 커밀라에게 남은 것은 짧은 인사와 의례적인 미소뿐이었다. 왕관은 여전히 그녀의 머리 위에 있었지만 시선과 기대는 이미 다음 세대를 향하고 있었다. 누구도 그녀를 내쫓지 않았다. 그래서 오히려 더 잔인했다. 자리는 남아 있었지만 중심은 사라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더 잔인한 진실은 권력을 잃는 순간보다 자신만 그 사실을 가장 늦게 깨닫는 순간에 있다. 찰스는 무엇을 알고도 침묵했을까? 윌리엄과 캐서린은 왜 미래의 왕실을 서둘러 다시 설계하려 했을까? 그리고 그 계획의 한가운데 아직 어린 샬럿의 이름이 등장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커밀라는 왕비가 되는 순간 마침내 모든 싸움이 끝났다고 믿었을지도 모른다. 수십 년 동안 그녀의 이름은 사랑보다 스캔들과 함께 불렸고 사람들은 그녀를 한 인간으로 보기보다 이미 지나간 비극의 그림자 속에 세워놓았다. 다이애나와 비교되는 동안 커밀라는 단 한 번도 유리한 자리에서 출발하지 못했다. 박수보다 비난이 먼저였고 이해보다 냉소가 더 오래 따라붙었다. 그럼에도 그녀는 물러나지 않았다. 찰스와 결혼한 뒤 문해력,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성폭력 생존자, 골다공증과 동물복지 같은 분야를 꾸준히 맡았다.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골다공증으로 잃은 기억은 단순한 왕실 일정이 아니라 그녀 개인의 3차와 연결돼 있었다. 사람들은 화려한 드레스와 왕관을 보았지만 커밀라는 자신의 존재가 찰스의 사랑만으로 설명되지 않기를 원했다. 그녀 역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고 싶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말투를 낮추고 웃는 순간을 계산하며 언제 앞으로 나서고 언제 한 발 물러나야 하는지도 배웠다. 왕실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에게만 오래 머물 자리를 내주는 곳이었다. 커밀라는 그 규칙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고 자신의 상처조차 의무처럼 감추었다. 그러나 침묵으로 얻은 평온은 사랑과 같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녀를 공격하지 않게 되었을 뿐 반드시 원하게 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왕실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은 오래 버텼다는 이유로 영원히 중심에 남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커밀라의 권위는 분명 커졌지만 그 힘의 뿌리는 언제나 찰스와 연결돼 있었다. 그가 왕이었기에 그녀는 왕비였고 그가 그녀를 지켰기에 가족도 침묵했다. 그렇다면 찰스가 더 이상 모든 일정을 감당하지 못하는 날, 그녀의 이름은 누구의 결정 속에 남게 될까? 캐서린은 커밀라가 평생 얻지 못한 것을 너무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었다. 행사장에서는 사람들이 먼저 그녀의 이름을 불렀고 자선단체들은 캐서린을 직접 요청했다. 투병 이후 다시 모습을 드러냈을 때조차 대중은 그녀의 느린 복귀를 기다려주었다. 커밀라는 같은 왕실 안에서 전혀 다른 사랑의 방식을 지켜봐야 했다. 자신은 수십 년을 견딘 끝에 겨우 받아들여졌는데 캐서린은 등장하는 순간부터 미래로 불렸다. 그래서 커밀라가 두려워한 것은 몇 개의 행사를 빼앗기는 일이 아니었다. 그녀가 진짜 두려워한 것은 찰스 이후에도 자신이 의미 있는 사람으로 남을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다. 왕비라는 칭호가 있어도 아무도 의견을 묻지 않는다면 그것은 권력일까? 왕관을 쓰고 있어도 모든 정보가 다른 방으로 먼저 향한다면 그녀는 여전히 중심에 있는 것일까? 그러던 어느 날 커밀라의 참모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앞으로 예정된 주요 행사와 영연방 일정이 정리된 내부 문서에서 그녀의 이름이 빠져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실수처럼 보였다. 그러나 수정본이 도착해도 이름은 돌아오지 않았다. 더구나 윌리엄과 캐서린의 사무실에는 이미 별도의 설명 자료와 준비 일정까지 전달돼 있었다. 그 순간 커밀라는 깨달았다. 누군가가 그녀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었다. 더 무서운 일이 시작되고 있었다. 아무도 공개적으로 그녀를 밀어내지 않은 채
왕실의 미래가 그녀 없이 작성되고 있었던 것이다. 왕실은 언제나 영원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왕관을 쓰는 사람의 몸은 영원하지 않다. 찰스의 암 진단과 캐서린의 투뱀은 그 사실을 궁전한 모든 사람에게 잔인할 만큼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일정은 취소됐고 역할은 다시 나뉘었으며 누구도 입 밖에 내지 않던 질문이 복도마다 떠돌기 시작했다. 만약 국왕이 더 오래 쉬어야 한다면 누가 그 자리를 메울 것인가? 찰스는 치도를 이어가면서도 가능한 한 업무를 놓지 않으려 했다. 그는 자신의 재위가 병으로 산영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몸이 보내는 신호는 의지보다 정직했다. 하루의 일정이 줄어들고 이동거리가 짧아지고 가까운 참모들이 건강 상태에 따라 계획을 수정하는 일이 반복됐다. 왕실에서 건강 문제는 개인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 한 사람의 피로가 국가 행사와 외교 일정, 수십 개 단체의 계획까지 흔든다. 캐서린의 투병은 윌리엄에게 더 깊은 공포를 남겼다. 아버지와 아내가 같은 시기에 치료를 받는 동안 그는 왕세자와 남편, 그리고 새 아이의 아버지라는 역할 사이에서 갈라져야 했다. 대중 앞에서는 침착해야 했지만 집으로 돌아가면 아이들에게 불안을 숨겨야 했다. 왕위를 준비하는 교육보다 가족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훨씬 먼저 그를 어른으로 만들었다. 그때 윌리엄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왕실은 늘 계승 순서를 준비해왔지만 위기의 순간에 가족이 서로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는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다. 조지는 언젠가 왕이 될 아이였지만 그 무게를 함께 나눌 구조는 거의 없었다. 샬럿은 오빠의 가장 가까운 동생이었지만 공식적으로는 그를 도울 권한도 책임도 정해져 있지 않았다. 궁전 안에서는 오래된 방식이 계속 통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었다. 앤과 에드워드, 소피가 이미 충분한 경험을 갖고 있으니 굳이 어린 세대의 역할을 서둘러 정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윌리엄은 다르게 보았다. 기존 세대가 현재를 지킬 수는 있어도 앞으로 수십 년의 위기를 대신 살아줄 수는 없었다. 준비는 문제가 생긴 뒤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일도 없을 때 끝내두어야 했다. 그는 캐서린과 함께 아이들의 미래를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목표는 조지에게 왕의 기술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다. 조지가 흔들릴 때 곁에 설 사람, 가족의 내부 사정을 이해하면서도 제도적 책임까지 감당할 사람을 미리 준비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예상과 달리 성인 왕족이 아니었다. 커밀라는 이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찰스의 건강이 좋아지면 모든 것이 예전으로 돌아갈 것이나 믿었다. 하지만 왕실은 이미 질병 이전의 시간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었다. 한번 드러난 취약함은 다시 숨길 수 없었고 윌리엄은 더 이상 미래를 운에 맡기지 않기로 했다. 며칠 뒤 극소수의 참모만 참석한 비공개 회의가 열렸다. 문서의 첫 장에는 조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러나 두 번째 장의 맨 위에는 더 뜻밖의 이름이 놓여 있었다. 샬럿. 왕실 누구도 공개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새로운 역할의 중심이었다. 그 이름 하나가 앞으로 가족의 질서와 커밀라의 자리를 동시에 뒤흔들게 될 줄은 아직 아무도 몰랐다. 샬럿의 이름이 문서 위에 등장한 순간 회의실의 공기는 달라졌다. 누구도 아직 11살 남짓한 소녀에게 당장 왕실의 무게를 씌우자는 말을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 이름이 적혔다는 사실만으로도 모두는 알고 있었다. 윌리엄이 만들려는 것은 단순한 교육 계획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권력 구조를 미리 세우는 일이었다. 조지는 태어난 순간부터 미래의 국왕으로 불렸다. 그의 말투와 표정, 학교 생활과 공식 행사까지 언제나 왕이라는 렌즈를 통해 해석됐다. 반면 샬럿은 오빠보다 한 걸음 뒤에 서 있는 아이처럼 보였지만 실제 계승서열에서는 루이보다 앞섰다. 남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밀려나지 않은 첫 세대의 공주. 그녀의 존재 자체가 오래된 왕실 규칙이 이미 변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윌리엄은 그 상징을 실제 역할로 이어가고 싶어 했다. 샬럿에게 즉시 권한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 될 때까지 헌법과 외교, 영연방, 자선 활동을 단계적으로 익히게 하는 장기 계획이었다. 어느 날 조지가 압박에 무너질 때 동생이 단지 손을 잡아주는 가족으로만 남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왕실에서 위로는 마음만으로 가능하지만 책임은 준비된 사람만이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캐서린은 처음부터 조건을 달았다. 딸이 왕실의 필요 때문에 어린 시절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아이의 성장은 훈련표가 아니라 안전감에서 시작된다고 믿었다. 그래서 샬럿의 역할은 공식 행사 횟수를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학교 생활과 가족의 시간을 지키면서 천천히 세상을 배우게 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하지만 이 계획이 공개된다면 사람들은 다르게 볼 수 있었다. 누군가는 어린아이에게 권력을 몰아준다고 비난할 것이고, 누군가는 캐서린이 딸을 이용해 자신의 영향력을 넓힌다고 의심할 수도 있었다. 바로 그 틈이 커밀라가 파고들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지점이었다. 회의에서는 앤의 이름이 자주 언급됐다. 찰스 곁에서 오랫동안 실무를 감당해온 그녀는 화려한 칭호보다 꾸준함으로 신뢰를 얻은 사람이었다. 윌리엄은 샬럿이 언젠가 조지를 돕게 된다면 가장 먼저 배워야 할 모델이 앤이라고 생각했다. 대중의 박수보다 의무를 앞세우는 법, 가족의 감정과 국가의 책임을 구분하는 법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놀라운 사실은 앤이 이미 계획의 일부를 알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그녀는 반대하지 않았다. 오히려 준비가 늦었다고 말했다. 미래는 아이들이 자라기를 기다려주지 않으며 위기는 늘 가장 준비되지 않은 순간에 찾아온다고 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다. 왕관은 혼자 쓰지만 왕국은 결코 혼자 지킬 수 없다고. 그 무렵 커밀라의 사무실에는 샬럿 관련 일정표가 우연히 전달됐다. 문서에는 헌법 교육, 영연방 브리핑, 앤과의 비공개 동행이라는 항목이 적혀 있었다. 커밀라는 한참 동안 그 종이를 바라봤다. 자신에게는 단 한 번도 설명되지 않은 계획을 앤은 이미 알고 있었다. 더 아픈 것은 샬럿의 이름 옆에 붙은 작은 문장이었다. 미래의 국왕을 위한 가장 가까운 지원자. 그 표현은 아직 공식 직책이 아니었지만 누가 조지의 곁을 차지하게 될지 분명히 말해주고 있었다.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다. 이것은 한 소녀의 교육 문제가 아니었다. 누가 왕실의 미래를 가르치고 누가 그 미래에서 제외될 것인지를 정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 선은 이미 자신을 지나쳐 그어지고 있었다. 커밀라가 가장 먼저 붙잡은 이름은 앤이었다. 샬럿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일이 왜 수십 년 동안 왕실을 지켜온 사람들을 건너뛰는 것처럼 보이지 않느냐고 물었다. 에드워드와 소피 역시 오랜 시간 묵묵히 의무를 수행해왔고 누구도 그들에게 지름길을 내어준 적이 없었다. 겉으로만 들으면 충분히 설득력 있는 질문이었다. 그러나 앤은 그 말 속의 숨은 두려움을 곧바로 알아차렸다. 커밀라가 지키려는 것은 선배 왕족의 자존심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였다. 앤은 차갑게 말했다. 경험은 무시되는 것이 아니라 전달되는 것이며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일은 앞선 세대를 모욕하는 일이 아니라고. 오래 버틴 사람이 미래를 독점할 수는 없다는 뜻이었다. 에드워드와 소피의 역할도 같은 맥락에서 다시 평가됐다. 에드워드는 청소년과 교육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을, 소피는 여성과 인권, 영연방 현장에서 얻은 감각을 다음 세대에 전할 수 있었다. 샬럿은 그들을 뛰어넘는 존재가 아니라 그들의 시간을 이어받을 사람으로 설계되고 있었다. 이 계획이 진짜라면 어린 공주에게 모든 힘을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왕족의 경험을 한 사람 안에 천천히 축적시키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커밀라에게 그 설명은 위로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오히려 더 잔인했다. 모두에게 역할이 있었다. 앤은 헌법적 책임을 가르치고 에드워드는 청소년 활동을, 소피는 영연방과 여성 문제를 맡을 수 있었다. 그런데 왕비인 자신에게는 아무런 자리가 제시되지 않았다. 배제는 이름을 지우는 순간보다 처음부터 이름을 적지 않는 방식으로 더 조용히 이루어진다. 커밀라는 계획이 단순한 교육안이 아니라는 사실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참모들에게 샬럿 관련 문서가 어디서 시작됐고 누구에게 먼저 전달됐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며칠 뒤 돌아온 답은 예상보다 훨씬 무거웠다. 같은 문서 묶음 안에는 찰스가 업무를 줄일 경우 국빈 방문, 국가연회, 영연방 행사와 주요 자선 활동을 누가 이어받을지 정리한 별도의 초안이 들어있었다. 그 초안에서 윌리엄과 캐서린의 이름은 반복해서 등장했다. 앤과 에드워드, 소피의 보조 역할도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다. 그러나 커밀라의 이름은 첫 장에만 있었다. 그것도 왕비로서 현재의 의무를 유지한다는 짧은 문장뿐이었다. 미래 시제의 문장마다 그녀는 사라져 있었다. 커밀라는 처음으로 분노보다 모욕감을 느꼈다. 누군가가 그녀의 왕관을 빼앗은 것은 아니었다. 더 교묘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왕관은 그대로 남겨둔 채 그 왕관이 필요 없는 구조를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그녀는 찰스의 개인 비서에게 비공개 면담을 요청했다.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문서의 원본을 직접 보겠다고 했다. 하지만 답변은 뜻밖에도 즉시 오지 않았다. 이미 윌리엄의 사무실과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말만 돌아왔다. 커밀라는 그 짧은 문장을 여러 번 읽었다. 그제야 알았다. 이 계획은 자신이 막아야 할 제안이 아니라 자신만 모르는 사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결정이었다. 그리고 그 결정의 가장 깊은 곳에는 아직 누구도 그녀에게 보여주지 않은 두 번째 문서가 기다리고 있었다. 커밀라가 마침내 두 번째 문서를 받아들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자신의 이름이 아니었다. 문서의 첫머리에는 찰스가 건강이나 연령 때문에 공식 업무를 줄일 경우 왕실의 핵심 임무를 누가 이어받을지 적혀 있었다. 국빈 방문, 영연방 행사, 국가연회, 주요 자선활동. 왕실의 얼굴을 결정하는 모든 순간마다 윌리엄과 캐서린의 이름이 반복됐다. 첫 번째 초안은 왕과 왕비가 공동으로 중심을 유지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수정된 두 번째 초안에서는 달랐다. 커밀라는 현재의 의무를 계속 수행하는 인물로만 남아 있었고 미래의 권한과 정보, 결정 과정은 웨일스 부부에게 이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왕관은 그녀에게 남겨두되 왕관이 움직일 수 있는 길은 다른 사람들에게 열어둔 것이다. 커밀라는 찰스를 찾아가 문서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왜 자신을 지웠느냐고 묻지는 않았다. 더 무서운 질문을 던졌다. 당신 이후의 왕실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남을지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고. 찰스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은 변명보다 정직했고 그래서 더욱 잔인했다. 그 한참 뒤 찰스는 미래의 왕실이 자신들의 결혼만을 중심으로 설계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커밀라를 사랑하지만 사랑이 제도의 시간을 멈출 수는 없다고 했다. 그 순간 커밀라는 자신이 한 문서에서 빠진 것이 아니라 왕실의 미래 시제 전체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나 문서에는 비밀이 숨어 있었다. 샬롯에게 당장 법적 권한을 주는 공식 직책은 존재하지 않았다. 미성년자인 그녀가 국왕의 업무를 대신할 수도 없었다. 실제 왕실에는 섭정과 국정고문이라는 오래된 제도가 있었고 샬롯을 위한 이 계획은 법적 임명보다 훨씬 긴 교육과 준비의 구상이었다. 누군가가 어린 공주에게 하루아침에 권력을 준다는 이야기는 과장에 가까웠다. 그럼에도 소문이 무섭게 퍼진 이유는 따로 있었다. 사람들은 찰스의 건강, 캐서린의 복귀, 윌리엄의 변화 의지와 대중의 시선을 보고 있었다. 확인되지 않은 문서가 설득력을 얻은 것은 현실이 그 소문과 너무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커밀라는 절차를 문제 삼았다. 이 정도 변화라면 정부와 헌법 전문가의 공식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윌리엄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이것이 왕위를 바꾸는 결정이 아니라 위기가 오기 전에 책임을 분명히 나누는 준비라고 잘라 말했다. 절차를 늘리는 순간 계획은 수년 동안 멈출 수 있었고 커밀라가 원하는 것도 바로 그 지연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대화가 끝나기 직전 윌리엄은 한마디를 남겼다. 이 문서는 커밀라를 벌주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누구도 한 사람의 건강과 사랑에만 왕실의 미래를 걸지 않도록 만든 것이라고. 그 말은 공격보다 더 깊게 박혔다. 커밀라가 평생 쌓아온 자리가 결국 찰스 한 사람의 선택 위에 서 있었다는 뜻이었기 때문이다. 커밀라는 마지막 장을 넘기다 메모를 발견했다. 주요 결정은 국왕의 최종 승인 후 시행된다는 문장이었다. 그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다. 아직 서명은 끝나지 않았지만 찰스는 이미 수개월 전부터 초안을 검토하고 있었다. 자신만 몰랐던 것이다. 그녀가 가장 믿고 있던 사람은 문을 닫아주지 않았다. 대신 아무 말 없이 다른 사람들이 들어갈 문을 열어주고 있었다. 이제 커밀라에게 남은 선택은 하나였다. 그 문서에 저항할 것인가, 아니면 왕비라는 이름만 남은 자리에서 새로운 힘을 찾아낼 것인가. 커밀라와 캐서린의 차이는 단순히 나이나 지위의 차이가 아니었다.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시대의 왕실에 들어왔고 대중은 그들을 처음부터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았다. 커밀라는 사랑보다 논란으로 기억됐고 캐서린은 불안보다 안정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다. 한 사람은 수십 년 동안 용서를 기다렸고 다른 한 사람은 등장하는 순간부터 미래라는 이름을 얻었다. 커밀라는 오래 버텼다. 언론의 토론과 비교, 끝없이 따라붙는 다이애나의 그림자 속에서도 공적 역할을 쌓았다. 독서와 문해력,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굴다공증과 동물복지 활동은 그녀가 단순히 찰스의 아내로만 남지 않기 위해 선택한 길이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녀의 성과를 보면서도 마음까지 내주지는 않았다. 공격은 줄었지만 사랑은 오지 않았다. 반대로 캐서린은 자신이 약해진 순간에도 대중의 신뢰를 얻었다. 투병을 숨기지 않았고 돌아오는 속도를 재촉하지도 않았다. 사람들은 그녀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흔들리는 모습을 견디는 방식 때문에 더 가까이 느꼈다. 왕실은 강한 사람을 요구하지만 대중은 상처를 인정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준다. 이 차이는 행사장 안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났다. 캐서린이 입장하자 대화는 멈췄고 사람들이 그녀 쪽으로 움직였다. 외교관과 자선단체 관계자들은 짧은 인사라도 나누기 위해 기다렸다. 카메라는 그녀의 시선을 따라갔고 방의 중심은 몇 걸음 만에 바뀌었다. 컷 조금 뒤 커밀라가 같은 공간에 들어섰다. 몇 번의 악수와 예의 바른 미소가 이어졌지만 오래 머무는 사람은 없었다. 누구도 노골적으로 무시하지 않았다. 그래서 장면은 더 잔인했다. 왕실에서 가장 차가운 거절은 등을 돌리는 행동이 아니라 끝까지 예의를 지키면서도 마음을 주지 않는 것이다. 커밀라는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캐서린에게 향하는 모습을 바라봤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행사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했던 시대가 끝나고 있음을 느꼈다. 왕비라는 칭호는 남아 있었지만 미래를 대표하는 얼굴은 이미 따로 정해진 듯했다. 박수는 누구의 과거를 보상하지 않는다. 오직 사람들이 믿고 싶은 내일을 향해 움직일 뿐이다. 행사가 끝난 뒤 커밀라는 캐서린과 잠시 마주쳤다. 그녀는 자신이 수십 년 동안 얻지 못한 신뢰를 캐서린이 너무 쉽게 얻었다고 말했다. 캐서린은 즉시 반박하지 않았다. 다만 사랑은 요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며 대중은 왕실이 원하는 사람보다 자신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한다고 조용히 답했다. 그 말은 모욕보다 더 깊게 파고들었다. 커밀라는 왕실에 들어오기 위해 싸웠고 캐서린은 왕실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사람이 됐다. 노력의 양이 결과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언제나 불공평하다. 그러나 권력은 불공평함을 미로하지 않는다. 그것은 사람들이 어디를 바라보는지만 기억한다.
그날 밤 커밀라는 찰스에게 물었다. 왕비라는 칭호가 남아 있어도 아무도 먼저 자신을 찾지 않는다면 그것이 정말 권력이냐고. 찰스는 긴 침묵 끝에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커밀라는 마지막 진실을 알아차렸다. 자신의 가장 큰 경쟁자는 캐서린이 아니었다. 이미 자신을 지나 다음 세대로 흘러가고 있는 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영연방 일정에 관한 새로운 보고서가 궁전 안으로 전달됐다. 가장 먼저 문서를 받은 곳은 윌리엄의 사무실이었다. 캐서린의 참모진이 곧바로 내용을 공유받았고 커밀라의 팀은 마지막에야 사본을 전달받았다. 겉으로는 사소한 행정 절차였다. 그러나 왕실에서 정보가 도착하는 순서는 곧 권력이 머무는 순서였다. 커밀라는 여전히 왕비였다. 공식 행사에서 찰스의 곁에 섰고 독서와 여성 지원, 건강 문제를 위한 활동도 이어갔다. 누구도 그녀의 칭호를 빼앗지 않았고 궁전의 문도 닫히지 않았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미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왕실의 미래를 누가 대표할 것인가? 그 질문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이름은 더 이상 커밀라가 아니었다. 윌리엄과 캐서린은 공개적으로 왕자를 요구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서두르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바로 그 침착함이 더 강한 신호가 됐다. 준비된 사람은 권력을 달라고 소리치지 않는다. 시간이 자신을 향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찰스의 건강과 캐서린의 회복, 아이들의 성장까지 모든 변화가 웨일스 가족을 왕실의 다음 중심으로 밀어올리고 있었다. 샬럿의 미래 역시 한 장의 문서로 완성될 수 없었다. 아직 그녀에게 국왕을 대신할 법적 권한은 없었고 어떤 공식 직책도 확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헌법과 외교, 자선 활동을 배우게 하려는 움직임이 존재한다면 그 의미는 분명했다. 왕실은 조지만 준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조지가 무너질 때 그를 붙잡아줄 사람까지 준비하려 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커밀라에게 남은 길은 두 가지였다. 찰스의 보호에 기대어 사라져가는 영향력을 붙잡거나 자신이 오랫동안 쌓아온 활동을 통해 왕비의 의미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었다. 권력의 중심을 되찾을 수는 없어도 자신만의 자리를 다시 정의할 수는 있었다. 패배는 자리를 잇는 순간이 아니라 더 이상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 믿는 순간에 완성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커밀라는 쉽게 물러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수십 년 동안 비난을 견디고도 찰스와 결혼했고 왕실이 끝내 받아들일 때까지 버텼다. 침묵한다고 해서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녀는 공개적인 충돌이 자신에게 가장 불리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이번에는 왕관이 아니라 시간과 싸워야 한다는 것도 이해했을 것이다. 찰스는 결국 커밀라를 버린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의 자리를 영원히 지켜주겠다는 약속에서도 한 걸음 물러났다. 사랑은 남아있었지만 사랑만으로 왕실의 미래를 설계할 수는 없었다. 커밀라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진실은 가족이 자신을 미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자신을 중심으로 움직일 이유가 없다는 사실이었다. 그날 저녁 커밀라는 혼자 창밖을 바라봤다. 왕관은 여전히 그녀의 것이었고 이름도 공식 문서에 남아있었다. 하지만 왕실의 미래를 논의하는 목소리는 이미 다른 방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왕실에서 가장 잔인한 퇴장은 문이 닫히는 순간이 아니다. 문은 그대로 열려 있는데 중요한 사람들이 더 이상 그 방으로 들어오지 않는 순간이다. 커밀라는 아직 떠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가 지키려 했던 중심은 이미 조용히 이동하고 있었다.